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산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병원 경영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죠. 병원 경영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그 병원 경영의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을 10년 만에 6배로 키운 분이시죠.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명지병원, 관동의대 명지병원이죠. 네. 여기가 지금 위치한 데가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화정시입니까? 고양시죠. 고양시의 그 덕양구입니다. 네, 네. 지금 고양시가 구가 3개로 이루어졌고요. 네, 네. 서울하고 바로 인접한 곳이 이제 덕양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일산, 동구, 서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병원장님, 우리 의료 원장이라고 하시죠. 그러고 이사장님이라고 해도 굉장히 나이가 좀 드신 분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젊은 분이십니다. 그 국내 대학병원 중에서 최연소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나이는 연세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최연소시라고 그러시는데. 자, 우리 이사장님이 90년대 MBC 미니 시리즈였죠. 종합병원 1에서 레지던트 1년차, 그때 실제 모델이셨다고. 제가 그때 실제 서울대병원 외과 1년차 레지던트였습니다. 네, 네. 94년도에 제가 레지던트였고, 제가 이제 저희가 청년의사 신문 만들고 하는 활동을 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핵심 문제의식이 의사 환자 간의 신뢰 문제였구나. 예. 물론 지금도 의사 환자 간의 신뢰 관계가 20년 전보다 개선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럼요. 그게 절대로 뭐 개선됐다기보다는 더 악화된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의사 환자 관계의 신뢰 회복을 하나의 기치로 내걸고 저희가 활동을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캠페인적인 그런 활동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없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파일럿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또 93년도에 아주 대인기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턴 때였는데, 인턴 그 당직실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젊은 의사들의 생생한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면 국민들이 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의사 신뢰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인턴 당직방에서 이렇게 틈틈이 이제 콘티 시놉시스를 좀 짜봤죠. 그렇군요. 그런 거 와중에 이제 MBC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 당시에 그 최한규 작가가 이제 처음 찾아와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랬군요.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재룡 씨, 이도훈, 그때 레지던트 1년차. 김도훈. 그 역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좀 보니까 의대생으로서 뭐 사회운동 좀 하셨고, 투옥 이력도 있어요. 아이고, 의과대학은 별로 뭐 그런 쪽으로는 좀 그런데, 그런 공공문제, 무슨 사회 이런 이렇게 의사 하시면서도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아니, 뭐, 의사 하면서 많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희 세대가 거의 다 공통적인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저는 불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입학했던 때가 이제 83년도고, 그 당시 이제 광주 사태 이후에 80년대 초중반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억압적인 또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와서 이제 새롭게 사회적인 어떤 의식에 눈을 뜨고 새로운 역사의식도 갖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운동에 굉장히 이제 깊게 관여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이게 한번 하면 또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고 네. 하다 보니 뭐 학생운동을 굉장히 어떤 제가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 레지던트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의사라는 이렇게 신문을 만드셨죠. 그게 지금도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거죠. 그죠? 네네. 청년 의사라고 이렇게 만든 걸 우리 의사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의료의 반성과 희망이라는 거 캐치프레이즈 하셨어요. 반성과 개혁입니다. 반성과 개혁. 네. 그때 그 당시 시점에서 반성이 어떤 점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 의료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그 주체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청년 의사. 지금은 이제 제가 18년이 흘러서 이제 완전히 중년 의사가 돼버렸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청년 의사라고 하기에도 그랬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아직 의사 면허증의 잉크도 아직 마르기 전에 이 햇병아리 의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신문을 만든 상황이었는데 물론 선배 의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초반에 경계심을 보고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의식은 이 의료가 문제가 있다. 네.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바깥쪽에 대해서 목청을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체계를 바꿔나가려면 그거에 가장 큰 동반자는 국민들이, 환자들이 그거를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내부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내부 개혁에 근거한 힘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혁도 불가한 거다. 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성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먼저다. 우리가 내부적인 반성을 먼저, 내부 개혁을 먼저 이뤄내야 대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이제 그게 물론 그 당시는 우리는 이제 신참 의사들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일단은 뭐 아직 면죄부를 받고 시작하는 그럼요. 젊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소위 그 소장파들이 이렇게 처음에 국회의원 되면은 그런 개혁 프레이즈를 많이 걸고 그래요. 그런 모양이 됐죠. 그래서 선배 의사님들이 이제 선배 세대에서 야, 그럼 우리를 보고 지금 잘못됐다는 거 반성 안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후반에 많이 했지만 이제 그 굉장히 어쨌든 공감대를 많이 저희가 얻어서 어떤 저희가 이게 결코 어떤 뭐 선배 세대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자정 노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그 당시 이제 선풍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랬군요.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왕준 이사님 하시면은 어쨌든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망해가는 병원을 살려낸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세광병원이었나요? 지금은 인천 사랑병원.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의사로서 첫 출발하셔가지고 어떻게 세광병원까지는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간단하게 좀 그걸. 98년도에 제가 병원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가 IMF 한참 이제 절정기였죠. 세광병원은 전신인 세광병원은 이제 진로그룹의 계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처음에 보존관리 1호로 아마 IMF 때 들어가면서 바로 병원이 이제 문 닫고 폐업까지 한 상태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 진로그룹하고 담판을 지어서 부채부 인수 조건으로 자탄평가는 없이 부채를 다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셨군요. 병원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인수를 해서 자, 엉망인 사실상 폐업을 됐던 병원을 살리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만으로 34살이고 제가 98년 2월 달에 레지던트 마치고 전문의 이제 취득 한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제가 그때 10명의 의사들하고 저 포함해서 시작했는데 다 뭐 저랑 동갑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완전히 이제 커리어로 보면은 뭐 새파란 이제 일천한 정말 경력이 일천한 그런 전문의들이지만 패기와 용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 붉은 피로 정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시작을 한 상황이었고 또 병원은 뭐 이미지가 좋지 않죠. 또 뭐 노사분기도 심했고 뭐 이래서 문을 닫은 지 1년 된 상황이고 되게 또 뭐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 새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거창하게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제 철학과 어떤 그 영혼을 담아서 이게 병원을 시작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제일 그 과정에서 같이 하는 우리 의사들이건 뭐 다른 직원들한테 저희가 확실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뭐 마감 병원을 살린다 또는 뭐 병원이 를 어떻게 뭐 부흥시켜보자 이거보다도 저희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저희가 안전하게 어디 취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굳이 병원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조그맣게 시작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 뭐 천몇백 개의 병원 중에 하나를 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병원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각오와 의지가 충천했고 일단 뭐 그때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10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도 100일 지나면 면역력이 커져서 100일 잔치 하잖아요. 생존력이 확 좋아지고 돌 잔치 하면 이제 돌 지나면 더 서바이벌 레이트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 24시간 이제 하면서 같이 직원들이랑 99명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석 달 지나서 거의 풀베드로 바로 병원이 다 찼어요. 야, 그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병원이라는 게 결국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 관계가 이제 그게 제일 베이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를 믿지 않으면은 뭐 가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과 석 달 만에 빈 병실이 다 찼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참 놀라운 일이네요.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뭐 위치적으로나 뭐 병원이 왕년에 또 이 환자가 없던 병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코퍼레이션을 못하는 거는 그건 사람이 가도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의 문제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병원은 시장의 반응이 역동적입니다. 그 병원업이라는 서비스업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서비스업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저런 서비스를 해요. 그 시장의 반응, 환자의 반응, 그 지역 주민의 반응이 그럴 것 같아요. 한 3개월이면 바로 평판이 사람들한테 인구의 회자가 됩니다. 병원 가면은 누구나 자기 몸이니까 예민해지고 그걸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훨씬 민감할 거예요. 우리가 3개월, 6개월이면 저는 이 병원이 뭐 어디든지 이게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대해서 승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외로 하여튼 그 시장 상황에 민감하군요. 병원 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거꾸로는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러게요. 환자들 다 압니다. 그렇죠. 소문 금방 나죠. 우리가 나이키 신발 사신거나 무슨 뭐 옷 한 번 해 입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반응 속도가 뭐 물론 뭐 홈쇼핑에서 뭐 대박을 치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가치와 그 평가라는 거가 우리는 굉장히 밀착된 전인격적 구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봐야 되는 문제죠. 어쨌든 뭐 10년 내 그 발륨이 이게 매출이 5배, 6배까지 늘어났다고 이렇게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금 이름이 그러니까 세광병원에서 인천사랑병원으로 바뀐 거죠. 그 인천사랑병원의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38% 성장했어요. 그랬군요. 놀랄 만한 실적이네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병원을 증축을 또 해가지고 병상을 더 늘리고 뭐 스텝진도 2배로 늘리고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 대비로 작년에 더블링을 사랑병원이 한 겁니다. 병상도 한 400병상으로 키우고 스텝진도 2배로 키우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가 38% 성장했고 금년에 사랑병원은 이제 2010년은 2009년 대비 36% 성장. 아이고, 대단하군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더블링을 했기 때문에 볼륨도 더블링했으니까 이제 실적도 더블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셨다가 어떻게 지난해 7월달 여기 관동의대 명지병원의 이사장으로 오시게 됐어요? 뭐 명지병원이 상당히 좀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자를 맡고 이제 좀
병원에 대한 뭐 총괄적인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네. 오게 됐습니다. 네. 7, 8,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임하신 7, 8개월 됐는데 실제 좀 어떤 식의 변화를 좀 이끌어냈습니까? 어떠신지요?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실제 우리 의료진들이나 직원들이나 또는 뭐 우리 환자들한테 이제 그 반응을 듣는 게 더 아니,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죠. 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료진도 그렇고 어제의 그 전에 있던 병원의 구성원이 아니죠.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네, 네. 공간은 같은 공간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병원과 새로운 구성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가 이제 뭐 한 6개월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충분히 체감되고 뭐 다 자신감을 이제 갖고 스스로가 이제 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지병원의 전문화 특성화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뭐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고 뭐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병원이 41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3차 전문 요양기관, 요새는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의료법에서 규정이 달라졌는데 상급 종합병원도 44개가 있습니다. 3차 병원이 44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들이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의료 시장도 완전히 양극화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그 소위 빅5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몇 메이저들. 병원들이 이제 네, 메이저 큰 병원들이 거의 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세컨 그레이드의 지금 그 대학병원이나 3차 그 상급 종합병원들조차도 다 지금 굉장히 그 샌드위치 과정을 했어요. 그 아래에 있는 중소병원들은 뭐 최근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문화 특성화를 내걸지 않은 병원이 없죠. 그래서 뭐 그거 안 내걸면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전문화 특성화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새삼스러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그냥 뭐를 잘하는 걸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뚜렷한 이제 전략이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빅5가 커도 빅5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환자냐면요. 심근경색에서 지금 심장마비 직전에 있는 환자가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죠. 가겠습니까? 뇌출혈 환자가 지금 뇌혈관이 터졌는데 지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접근성과 이 용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형 네.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저희가 어디다가 올인하겠어요, 일단 1순위로. 심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를 일단 가장 먼저 특성화해야 되겠죠. 작년에 이제 여기도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1순위로 이제 투자한 새로 기계 사고 지금 뭐 한 개 뭐 심혈관 조영기한테 더 사고 뭐 다채널 CT 지금 더 사고 뭐 이렇게 해서 1순위로 지금 심혈관 센터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의료진도 영입하고 새로 더 지금 보강했고요. 이제 지금 상반기에 또 뇌혈관 센터에 저희가 또 장비 새로 가져오고 지금 새로운 또 이 수술과 중재술이 결합된 그 새로운 시도를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최초의 쇼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서울대병원에서 제가 스카우트 해오고 했는데 네. 교수님들을 이 뇌혈관 심혈관 쪽이 일단은 1순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 인근 북서부 지역, 경기 북서부 지역에서는 뭐 압도적인 이제 리더십을 네. 가지면 일단 우리 반경 이저 앰뷸런스로 5분 10분 안에 화급을 올 수 다투는 있는 환자들. 환자에 네, 있어서는 제일 이제 그 그럼요. 현대의 만성 질환의 연장의 끝이 이제 심혈관이고 뇌혈관이니까 그 환자들은 우리 병원을 올 수밖에 없는 또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역 거점형 대학병원으로서 가장 우수한 분야로 명성을
쌓아가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특성화의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설명할 때 마치 우리 저 축구 경기할 때 투 스트라이커가 앞에 이렇게 있는 게 뇌혈관, 심혈관이라 투탑. 투톱. 그다음에 이제 이 미드필더가 이제 이 몸체를 이루는데 그 앞쪽에 이루고 있는 미드필더들은 주로 이제 내과계에서 네.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지만 굳이 빅5까지 가야지 않아야 될 굉장히 다빈도이지만 접근성이 중요한 네. 질환들. 그리고 그 안에서 특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야들을 해야죠. 뭐 그게 다 소화기나 특히 당뇨나 뭐 이런 천식 이런 아주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이건 또는 내분비 질환이건 이런 보편적이고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특화를 하는 거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분야나 여기까지도 이 몸체를 이룰 수 있는 환자군이 형성이 되죠. 마지막 그 스위퍼 역할을 하는 거가 그게 암센터입니다. 네, 네. 사람들이 암센터가 전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역 거점형 대학병원에서는 암센터가 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스위퍼 역할을 하죠. 네. 환자가 우리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캔서 환자도 암 환자도 설령 수술은 큰 뭐 대학 빅5에 가서 받더라도 인근으로 하면 암센터에 가서 국립암센터 가서 수술을 받더라도 오히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또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오히려 우리 병원을 찾을 수 있게끔 네. 만드는 역할로서 암센터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축구 경기할 때 진용 짜듯이 그런 개념을 갖고 네. 특성화 전략을 짜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재밌게 읽은 게 우리가 보통 어린이 병원은 아주 병원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이게 만성적자의 대명사로 불리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이 전문 병원에 대한 설립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신가요? 네, 그 부분 좀. 저 이번에도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병원들 몇 개를 이제 지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병원 중에 선진국에 있는 병원에 어떤 시스템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없죠. 암센터건, 네, 그렇죠. 심혈관 센터건, 뇌혈관 센터건,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의 지금 병원의 수준은 선진국에 어디를 내놔도 될 만큼 다 따라잡고 없는 게 다 없습니다. 딱 하나 없죠. 어린이 병원이 없어요. 그렇군요. 어린이 병원 지금 서울대하고 세브란스 병원만 지금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하도 어린이 병원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금 부산대병원하고 지금 전남대병원에다가 자금 지원해서 지금 병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 수가 문제가 있고 잘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국에서 1등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남들 잘하는 거 어제 따라가겠습니까? 남들 안 하는 분야에 가서 1등 해야죠. 어린이 병원은 제가 오래동안 많이 구상을 해온 바가 있는데, 적자를 안 내게 하는 방법은 이제 있고요. 그거까지 제 노하우로 다 알려드리면 되고. 굉장히 기대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거보다도 저는 어린이 병원이 아마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런칭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병원들이 이제 어린이 병원을 다 따라서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모든 병원이 당연히 이제 어린이 병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죠. 매우 기대가 하여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사장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제일주의 혁신 교육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환자 제일주의 대충 감은 잡히지만 그런 실천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는데, 환자 중심 병원하고 환자 제일주의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기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인 어떤 이념에 있어서 병원의 존립 근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조금 의사 중심 이런 쪽으로 병원이 인식돼 있던 때가 있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공급자 중심이었고, 그러니까요.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제 이 소비자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 왔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고객 중심으로는 바뀌었는데 실제로 환자 중심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병원이 그 단계로 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환자 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환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죠. 모든 병원이. 하지만 아직도 큰 병원들 가면 환자들이 응급실 앞에서 집작처럼 눕혀져 있고 실제 환자들이 오면 불편하죠. 불편한 게 어떤 바쁘거나 뭐 이게 워낙 번잡해서 문제를 떠나가지고 실제 그 시스템이 환자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환자가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네. 원무과 가다 자기가 수나 보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피 뽑고 자기가 여기가 엑스레이 찍고 환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시스템은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아예 움직일 수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움직이면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오자마자 지금 한 예로 입원 고객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입원을 해다고 결정이 되면 그 고객센터에 가 있으면 거기서 수속도 해주고 네. 체열도 하고 뭐 EKG도 찍고 뭐 다 해서 병실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나면 옷 갈아입고 가서 입원하면 되죠. 네. 호텔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체크인 수속을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벨보이가 다 짐 갖고 가서 따라가서 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저는 이게 단지 어떤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의료의 어떤 방식이 맞춤의료로 결국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환자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를 이게 단지 가치론적인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경제 경영에서 습관적으로 사실 뭐 그렇게 고정관념화돼 있죠. 명지병원의 소위 그 양적 목표라고 할까? 그거 한번 좀 비전 제시를 좀 해주시죠. 금년 저희가 지금 18% 신장 목표를 세웠고요. 네. 뭐 내년 거의 두 자리 숫자에서도 이제 그 후반 두 자리 숫자를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구가를 해야 된다고. 혹시 대학병원 중에서 메디까지 이렇게 저희 끌어올리겠다고? 이제 10대 병원, 10년 안에 10대 병원을 저희가 아이고. 이미 시작하면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네. 10년 안에 10대 병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장님이 어쨌든 병원 닥터, 우리 소리대 나온 닥터시지만 어쨌든 이젠 병원 경영에서 전문가가 되셨어요. 일반 기업하고 병원 경영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물론 기업은 안 해보셨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병원 경영의 특수성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사람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어느 기업이든지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단적으로 저희는 그 모든 지출에서 평균 한 45% 전후, 40에서 50% 사이에 그 45% 전후한 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네. 그만큼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분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치 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고가 장비 기계 한 대가 다 10억, 몇십억씩 하는 거고 그걸 옮겨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이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는 분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차원만이 결국 경영의 핵심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거를 움직이는 의사들을 비롯해서 네. 이 사람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자기 일처럼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화나 신명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느냐가 거의 생산성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볼 때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인력 갖고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성이 최소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3배에서 4배. 똑같은 그 병상수와 장비와 사람을 가지고도 3배 정도의 생산성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게 필요하죠.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렇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그럼요.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국내 병원 의원들이 사실 아까 우리 양극화 얘기도 했지만은 잘 나가는 그 양극화에서 위쪽에 있는 메이저들을 빼놓고 사실 뭐 1차, 2차, 뭐 3차까지 의료기관들의 소위 경영적 수지상의 어려움이 많아요. 그 원인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뭐, 이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은 뭐니 해도 이게 이제 저수가 체제, 저급여 체제에 이 3자 체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어디 가서 수가 얘기를 먼저 들먹거리지는 않는데 실제로 지금 병원의 이 수가는 굉장히 원가 이하의 수가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출혈적으로 이제 그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면 양으로밖에 그렇죠. 숫자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숫자로,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그동안 의료인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과잉 추가 노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폭넓게 많이 제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접근성에 관련된 데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어디서 지금 3,000원에 돈을 들고 30분 안에 전문의를 아무 데서나 만나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이런 의료 시스템은 대한민국밖에 지구상에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복 받은 거죠. 그리고 그런 접근의 용이성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양질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는 저는 이 의료계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됐다는 거를 사실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지금 단박에 바꿀 수는 없죠. 왜냐면 파이가 뻔하고 지금 국민들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라. 그러면 더 이제 이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도 뭐 충분하게 양질의 서비스가 되는데 나머지 몇 가지 지금 문제들은 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보험 재정을 키우기도 어려운 상태고 이게 뭐 일순간에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그 병원 경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그런 환경적 문제들을 당장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중소병원들 특히 2차, 1차, 2차 병원들 그 3차까지 메이저들 빼는 나머지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간단하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네. 같이 다 살아남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정해져 있고 이게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의 경쟁력을 전부 다 갖출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죠. 결국은 이게 지금 뭐 각 의료기관 간의 역할 정립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하지만 근본적인 그 인프라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도태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차가운 현실이네요. 그렇게 이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정이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 5년, 10년간 상당히 가혹하게 병원계에 몰아닥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사장님 지금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도 하고 계시죠. 뭐 의사 쪽에 정책이사시니까 뭐 제도 같은 거에서 누구보다 밝으실 텐데 우리 그 의료제도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일단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문제를 사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의료계의 많은 희생과 이 노력에 이제 뒷받침된 상황에서 굉장히 뭐 모든 부분에서 많이 선진화가 됐죠. 문제는 오히려 지금 의료계의 어떤 현재 문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 지금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의료비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정부와 또 이 의료계와 국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장기적인 전략과 현재의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그냥 아주 파퓰리즘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의료계에 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뭐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이미 이제 이게 애를 낳아서 이제 대학교까지 이 성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20년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자기 애 낳아놓고 그 지금 20살이 된 성인을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호적에서 캘 수도 없는 거고 뭐 가든 뭐 매로 뭐 다스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이 부분을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인 틀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도 부분적으로 손재질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뭐 일부분은 상당히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한 대목이 있죠. 자, 우리 진료 수준은 뭐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까? 의사들의 진료 개인적 수준. 뭐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것을 뿐만 거의 제가 볼 때는 탑 클래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아직도 선진화에 있어서 병원에 문제가 있죠. 뭐냐면 모든 이런 기술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뭐 이런 부분들은 탑이지만 이 운영 시스템과 환자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좀 선진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아직 우리가 좀 더 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의료의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의료를 산업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수출, 아웃바운드 밖에 나가서 수출도 하는 거고 또 요즘 또 성형하기 위한 환자들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런 우리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죠? 뭐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료의 세계화를 너무 이제 이게 일종의 돈벌이의 연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의료가 세계화가 되면 해외 환자가 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웃바운드로 병원이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대목을 전제로 하면, 당연히 우리 국제 경쟁력은 이미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 있지만 그 시스템 문제가 해결이 돼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물론 지금 인위적으로 해외 환자 유치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료 산업화에 대한 몇 가지 전략을 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고요. 실제 굉장히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좀 과정들이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저는 아주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당연히 국제화될 겁니다. 이 사장님은 우리가 한반과의 공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밖으로 사운드 옛날부터 있다 그러고 막 시끄러운데 한반과의 공조 가능할까요? 뭐 이미 지금 양한방 구조의 어떤 협진 구조는 법적으로도 이제 많이 제약이 풀렸고요. 문제는 저는 그것도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별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아주 프랙티컬하게 그럼요. 접근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한방에 장점이 있는 대목이나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면 시장에서 당연히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뭐 수용할 수 있는 건 다 수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시장에서 결판날 문제이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책적 다툼에 의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시장 수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에서 프랙티컬한 쪽으로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그게 열린 어떤 시스템이겠죠. 얼마 전 국회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회의라는 데서 우리 이사장님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뭐 사회 기반 시설에다가 민간 투자를 끌어내자. 이른바 3P라고 하죠. 보면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 전략을 보건의료 체계에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셨어요.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미 지금 선진국 유럽 쪽이건 미국 쪽이건 간에 기본적인 이제 정책이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구분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소유 구조에 의한 어떤 형태가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과 민간이 이제 믹스되는 거죠. 네. 이번에 뭐 신종플루 대책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뛴 게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다 일선에서 결국 뛰게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굉장히 민간 압도적인 어떤 공급의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한편으로 확대하는 게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적 역할을 민간에게 위임할 뿐만이 아니고 또 그거 반대로 얘기하면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만 우리 의료에 있어서 계속 취약하다고 얘기되는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 공공성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는 우리 이사장님이 아마 주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1999년도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라는 걸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의료 사각지대에 사실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게 했고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건강 지킴이 이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이렇게 주치의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들도 어려운 그 아이들인데 걔들한테 그 의료 혜택을 주는 그런 일종의 그런 운동을 조금 더 또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죠? 뭐 그건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주로 우리 청년의사 활동의 주축이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상당히 지금 이제 10여 년 되면서 제가 궤도에 올랐고 뭐 그것도 지금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라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아주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소녀 가정이라는 말을 지금 구체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아동 인권의 문제가 있고요. 소년소녀가 가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다 위탁 가정 세대라고 해서 그 가정 위탁으로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 가정 위탁 지원센터가 각 시도마다 있고 제가 그 인천에는 지금 가정 위탁 지원 센터에도 자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영역을 저는 돌보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의료계가 해야 되고 병원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최우선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야가 저희 분야고 저희가 그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또 올리는 거고 그게 결국은 다시 피드백이 돼서 의료계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건 뭐 투자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가서 그거를 해야지 쏟아야지 그게 이 리턴이 돼서 오지 않겠어요.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부가 뭐 그 의약품 소위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또 그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의료업계 그 일종의 불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다가서 맺은 말로 그 의료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이사님 좀 아무래도 또 정책 이사시고 협회 정책이시고 그러니까 정부에 좀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옛날보다는 이제 지금 보건복지 행정이나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진화가 됐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훨씬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현장에서 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좀 이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오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시장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선도해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적절하게 미리 뭔가 이게 떡밥을 쳐놔야지 그게 순기능적인 시장이 작동을 할 건데 오히려 이제 이 정책과 시장이 충돌하게 되면 시장이 역기능이 커지게 돼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선의를 갖고 있는 어떤 그 롤플레이어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현장에 근거한 시장의 순기능들을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어떤 가이드를 잘 하고 그거에 적절한 그 촉매대적인 어떤 작동 기제를 푸는 방식으로 앞으로 좀 보건의료 정책.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뭐 의사 출신으로서 또 병원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그 꿈 같은 거 무슨
좀 내가 이런 건 꼭 해보겠다는 게 있을까요? 제 개인의 어떤 성취보다는 이제 저와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좀 이런 실험적인 우리의 도전이나 시도들이 그냥 하나의 케이스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확산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원형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사님 말씀대로 의료업이라는 것이 시장의 민감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참 크죠.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인터뷰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시발점이 의료진과 그 환자와의 신뢰 관계, 그것이 가장 베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걸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some words on